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네. 검사. 휴대폰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검남이요.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진짜 어려운데? 뒤에가 커플이구나. 구구 커플. 구구는 뭐예요? 구구. 닭살 커플. 구구.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지지리. 지지리. 네. 그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지지리.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오! 이게 줄임말이구나. 이혼 여성. 금지된 사람, 기혼 남성, 미혼 지남미요. 정수, 기혼 남성, 기혼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의 카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정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밀하다. 어떨 경우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비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것부터가 문제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뭐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부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어. 자,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탐정업체, 뭐 흥신소 업체, 조사 업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냐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이렇게 뒤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고요. 또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에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정보를 못 구한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의뢰를 받았는데 당신이 돈을 2배로 주면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상담 중에 그런 문자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괜히 좀 힘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펀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킬까요? 차. 딩동댕?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거.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게 되죠. 차 얘기하니까요. 네.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네. 웬만한 제조사의 차들이 외부로 다 소리가 들립니다. 은밀하게 통화를 하다가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서 쓱 지나가다 뭔 소리지 하고 딱 듣는 순간 모든 내용이 다 발설됩니다. 중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지하주차장에서 특히나 울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실 때 블루투스를 좀 작게 해놓으시거나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전화로 아니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어떡해요. 네.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는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시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런 외도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하실 것 같은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 다 물어봐도 다 괜찮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했을 시절에 힘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한 번 실수는 내가 봐주겠다. 당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고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바람도 피워요. 폭행도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도 지키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또 이혼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활비부터 끊습니다. 나쁘다. 자,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청구 자체는 안 되든 안 되든. 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약간 많네요. 제가 놀란 통계가 있었는데 요즘 결혼한 것 자체가 인구 1000명당 4.2명에 불과한대요. 저도 애가 셋인데요. 우리 셋 애 중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안 하는데 또 우리가 연애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많이 조금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전 동거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혼? 네. 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 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오 마이 갓.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된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